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편입니다. 자, 오늘은 710 대책이 나왔는데 이 대책으로 인해서 우리 무주택자들, 실거주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 전략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710 대책이 나왔으니까 막연히 집값이 폭락을 한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된다. 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거품이 많이 꼈으니까 여기서 폭락을 하면 된다. 자, 그런 그 막연한 시각,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역에 따라, 그리고 입지에 따라 차별화가 있을 겁니다. 떨어지는 각도도 차별화가 있을 것이고 떨어지는 폭도 차별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따라 구분을 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그 청약 가점에 따라, 그리고 자기의 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가지고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각자 판단을. 이번 기회에 그 실거주 집을 마련해야 된다. 자,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그런 점에서 한번 그 대책으로 인하여 어떻게 실거주 주택을 마련해야 되나 한번 바뀐 법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부가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710 대책에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인구공 사태죠. 그 젊은 층들이 불만이 많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당의 지지율이 급락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달래기를 한 거죠. 20, 30대 젊은 층에 대해서 달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 확대 및 신규 지정을 했어요. 예전에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국민주택에서만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적용 대상 주택을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범위는 국민주택 플러스 민영주택이 되었다. 확대 범위도 국민주택이 20에서 25%로 확대되었고, 민영주택은 새로 만들어진 거니까 한 10% 정도. 이제 공공택지 민영주택에서는 10%이고, 예를 들어서 민간 택지에서 민간 그 시행사들이 도시개발 형식으로 개발한 택지가 있겠죠. 자, 그런 지역은 이제 7%. 자, 그러니까 어떤 택지에서도 이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확대 및 신규 추진이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20, 30대 뭐 신혼 특공으로 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은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많이 높아졌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그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늘리니까 바로 이제 40대가 피해를 보는 거죠. 이제 그만큼 물량이 축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대 입장에서는 당첨 확률이 떨어졌다, 더 오히려. 자, 이런 분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자, 세금 부담을 완화하라고 대통령이 이제 긴급 대책에서 이야기를 했죠. 자, 완화를 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하는데 1억 5천 이하에는 하나도 안 받겠다. 자, 취득세가 없어지는 거고, 1억 5천에서 3억 이하, 수도권 4억 때는 50% 감면을 해주겠다. 수도권의 4억 이하. 저기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는 서울 도심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경기도에서 한 25평 이하 받으면 나올까요? 자, 아주 극소수가 되겠죠. 극소수. 자, 그러니까 별 혜택이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저가 저택 재산세율 인하. 자, 그리고 이제 공급량을 확대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거의 뭐 혜택이 없다. 그냥 생색내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전 물량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제 9,000호 정도에서 3만호 엄청나게 확대를 했죠. 자, 이제 그런데 이게 문제가, 그렇게 되면 물량이 이제 늘어나니까 이게 이제 토지 보상도 다 끝나야 되고, 분양가는 뭐 나중에 이제 나오면 되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청약을 하면 되는 거니까, 다시 본청약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사전 청약이 좀 늦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확대가 되면. 자,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근데 어차피 이게 주어진 물량에서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어요, 사실. 어쨌든 서울 수도권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없다. 세금 부담 완화에 있어서는. 그렇게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 LTV를 확대했다. 자, 이거 보시죠. 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해서 규제 지역에서 LTV, DTI 10%를 더 추가해서 이렇게 대출해주겠다는 얘기죠. 소득 기준을 완화해가지고 소득 기준이 더 높은 사람도 예를 들어서 뭐 7천만 원이었는데 8천만 원으로 올려서 LTV 10%를 더 주겠다. 그러니까 대출 더 받아서 집을 더 사라.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부 합산이 7천만 원이었는데 8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생애 최초 구입자 입장에서는 8천만 원이었는데 9천만 원. 자, 이렇게 바뀌었다. 자, 이것은 2020년 7월 13일 날 바로 시행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대출 더 줄 테니까
대출 소득이 많은 사람도 한 이 정도 소득 되시는 분들도 대출을 더 줄 테니까 10% 더 줄 테니까 집을 마련해라. 적극적으로 집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라는 거예요. 생애 최초나 젊은 신혼부부들은. 그러니까 사야 되겠죠. 살아보는데. 자, 대체로 보면 이게 청년 신혼부부 달래기예요. 인국공 사태로. 자, 그래서 청년층 포함해서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하겠다. 자, 전세 버팀목 대출금리죠. 0.3% 인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5에서 2.1 사이가 된다. 전세 대출금리도 인하했다. 자, 청년층 달래기 정책이죠. 월세 청년 보증금, 월세 대출금리도 0.5% 인하했다. 자, 월세로 사는데 보증금이 들어갈 때 그 대출금리도 인하했다. 이렇게 적극적인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 확대 TF를 구성해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하겠다.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주택 공급 확대라는 게 요즘에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자, 이 TF를 지금 구성하겠다. 자, 이게 너무 늦었다는 거죠. 너무 늦었다. 자, 이런 거는 빨리빨리 했어야 되죠. 빨리빨리. 자, 그리고 저는 그래요. 정부가 국토부가 어떤 주택 공급의 확대 방안 그리고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 시장에 어떤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이 투기 세력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정확히 감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찝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 그럴까요? 투기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법률적인 장치를 할 수 있는,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TF에 들어간다고 봐요. TF에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런 사람들이 TF에 들어가서 제도를 보완을 해서 투기 세력들이 이 시장을 교란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 계약직으로 고용한다고 1년, 2년 고용한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얼마나 이게 낭비가 큽니까? 그런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TF를 꾸려야 된다고요. 맨날 관료 학자들이나 무슨 대학 교수님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물론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 부동산 판에 어떤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들어가서 구성하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공급 대책의 하나로서 이제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겠다. 자, 이제 층을 높이겠다는 건데, 자, 이제 이것은 또 3기 신도시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고밀도가 되기 때문에 땅은 한정돼 있고 사람은 많이 살고 당연히 도시의 쾌적성은 떨어진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도시 주변의 유유지를 개발하겠다. 도심 내 공실 상가 오피스를 활용하겠다. 이건 맨날 나오는 단골 메뉴고요. 중요한 것은 대책만 나오지 이게 진전이 안 돼요. 자, 이런 부분 도시 유유지 개발, 도심 내 공실 상가 오피스 활용. 도심 내 공실 상가 오피스 활용은 이게 LH에서 상가를 사가지고 요즘 임대가 안 나가는 상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 경매로 넘어가는 상가들을 사가지고 그것을 이제 1인 가구들이 살 수 있는 원룸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제 5.10 대책에 나왔나요? 제가 보기에 한 2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2개월 뒤 추진하는 게 없어요. 추진하는 게 없어. 빨리 추진하라 이거예요. 맨날 얘기만 나오지 말고 이거 언제 하겠어요? 빨리 하라 이거예요. 자, 공급 대책은 빨라야 돼요. 지금 문제가 이번 전세값 매매값의 폭등은 2023년도까지 서울 수도권의 공급량이 모자르다. 자, 그래서 지금 투기 세력들이 투기 세력들이 많이 진입을 했고, 그리고 투기 세력들이 들어가서 집값을 이렇게 매매를 자극을 하니까 전세값 폭등을 지켜보던 실수요가 급히 매수를 하는 바람에 이런 시세 폭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에 대해서는 빠른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빠른 액션. 대책만 내놓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거주 무주택자 내 집 마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가 사는 곳이 지방 도시냐, 아니면 광역 도시냐, 아니면 서울 수도권이냐, 이렇게 분류를 하셔야 돼요. 그 세 도시에 따라 어떤 실거주 주택 마련 시기와 어떤 청약 방법, 청약으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구주택을 살 것이냐, 그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돼요. 일단 그러면 지방 도시를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판단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에 이제 7.10 대책으로 어떤 집값이 조정을 받겠죠. 조정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조정을 받는 지역과 조정이 안 되는 지역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수도권은
큰 조정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나중에는 내년 정도에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서울 수도권은. 자, 절대적으로 공급량이 모자라요. 서울 수도권은. 그리고 임대차 보호 3법, 이번에 그 임대주택 폐지,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전세 가격을 폭등하는 어떤 그 사이클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서울 수도권이 지금 2023년도까지는 집값 공급량이 모자라다. 그러니까 최소한 서울 수도권은 떨어지지 않는다. 올라가면 올라갔지. 자, 그런 포지션을 봐야 된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은 갭 투자 물건도 나와도 최소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지방은 쏟아져 나오는데 서울 수도권은 그런 그 분위기를 보고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서울 수도권을 보시고, 자, 그리고 지방도시 입장에서는 저는 지방도시에 대해서는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엄청난 거품이 만들어졌다고. 엄청난 거품이. 서울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지방도 많이 만들어졌다. 자, 그런데 지방과 서울은 이제 차이가 있죠. 서울은 서울 수도권은 실수요자가 풍부하지 않습니까? 모든 기업들이 거기다 있고 4차 산업혁명기지들이 다 있고 벤처밸리 다 있고 일자리가 다 있고, 그리고 지금도 인구들이 계속 경기도 서울 수도권을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계속 신도시를 만들고. 자, 그러니까 그 지역은 실수요를 버티면서 갈 수 있는 시장이지만 지방은 안 그렇다. 지방은 말 그대로 투기하시는 분들이 지방에 들어가서 그 순간적으로 그 유동성 머니가 들어가서 그 매물을 말라버리면서 가격이 폭등한 지역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지역들은 집값이 다 빠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판단할 때 제가 보기에는 서울 수도권과 세종, 자, 그런 지역은 실수요가 풍부한 지역이에요. 자, 지방에서는 세종, 그리고 서울 수도권, 그 외의 지역은 저는 다 위험하다고 봐요. 뭐 경우에 따라 이제 전문가들이 뭐 부산도 공급량이 모자라니까 좀 괜찮다. 자, 그리고 뭐 대전도 좀 괜찮지 않냐. 뭐 여러 지역들 얘기하는데 저는 대전은 조금 거품이 빠질 거라고 봐요. 대전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최근에 계속 작년부터 이렇게 분양이 또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앞으로 계속 신규 아파트가 또 입주가 돼요. 입주가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고, 그 옆에 세종도 있고, 세종의 공급량이 있기 때문에, 세종의 공급량이 있고 세종이라는 도시가 있기 때문에 대전은 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자, 그리고 부산에 같은 경우에는, 자, 부산은 과연 부산 내 실수요만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거기서 크다랗게 가격이 오를까요? 저는 안 오른다고 봐요. 부산 같은 경우도 그 내부의 실수요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자, 부산이든 대구도 집값이 올라갔던 것은 외지의 수요가 들어가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수성구가 더 많이 올라가고, 수성구가 많이 올라가니까 옆에 중구도 올라가고 나중에 서구도 올라가고, 자, 그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외부 수요가 자극이 돼서 올라간 거예요. 지방 아파트의 그 투기의 어떤 투자의 메커니즘은 외부 수요가 주포라는 거예요. 주포. 자, 그 주포가 움직여줘서 내부 수요가 움직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산 같은 지역도 이제 외부 수요가 들어가질 못해요. 이제 부산은 이제 그리고 부산 해운대 수영구 이제 많이 올랐어요. 뭐 84 기준으로 10억까지가 되는데 뭐 그 가격에 서울에서 그거 투자 들어가겠다는 사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수요가 없다. 그러니까 부산도 한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2주택, 3주택을 살 수가 없어요. 이제 3주택.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 아파트 부산 가서 사는데 1억 2천을 내야 돼요. 취득세를. 1억 2천 내면 그게 내가 얼마를 내야 그 3억이 올라가야 그나마 한 몇천억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누가 사겠냐고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지방은 이제 투기 수요에서 올라가는 지방 시장은 이제 거의 전멸이다. 이제 순수하게 실수요로 가는 시장이에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이제 그 실수요자들은 포지션을 가져야 돼요. 대기하는 어떤 스탠바이를 할 때 어느 시점에 내가 사야 되나 그런 점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도시 그 투기 세력들이 많이 들어간 지방도시는 매수를 천천히 해도 되는 거예요. 천천히 해도 된다. 자, 결국은 갭투와 법인 매물이 쏟아진다. 자, 이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종부세 기준은 내년 6월이죠. 그 전후에서 이제 물건이 많이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지방의 실수요자들은 내년 6월 이전에 그 전에 막 물건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를 기준으로 사면 된다. 자, 그리고 이 세법이 180석의 여당, 강력한 여당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저렇게 막 그 긴급 대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얘기는 만약에 이제 여당 합의가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라는 뜻도 숨어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결국은 통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대통령도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 니들 알아서 처리해라. 그 얘기예요. 통합당이 합의 안 해줘도 분명히 빠른 시일 안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뭐 신문에서 나온 7월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7월은 좀 어렵고 연말 국회 10월 정도에 통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지방은 천천히 매수를 해라. 자,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왕이면 새 아파트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구축 아파트 사는 것보다. 그리고 지방의 구축 아파트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신축급 아파트나 청약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신축급 아파트나 청약. 자, 신축급 아파트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근데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4억이었는데 7억인 아파트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아파트가 많이 빠지겠습니까? 안 빠져요. 왜냐면 그걸 산 사람들도 분양권을 주고 샀기 때문에, 피를 주고 샀기 때문에 6억에 샀을 거란 말이에요. 6억에. 4억짜리 2억 프리미엄 주고 샀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산 가격 밑으로는 안 내놓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청약시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청약시장도 이제 경쟁률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전보다는 분양받을 확률이 한 50% 정도는 높아졌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방의 아파트는 내년 6월까지 기다리든지, 자, 내년 6월에 이제 분양권 싸게 나오는 매물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양권이 거의 피가 저렴하게 나오거나 또는 피가 없어지거나, 자, 그런 아파트에 있으면 사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청약을 받거나,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서울 수도권은 좀 얘기가 틀려요. 자, 이 서울 수도권은 요즘 전세 가격이 장난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예전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제 예전에 났으니까 싸게 났겠죠. 근데 그 전세 가격이 예를 들어 분양가가 3억 5천이었는데 전세 가격이 3억 6천, 심지어는 4억까지 나와요. 자, 그러니까 결국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는 뭐냐면 초저금리예요. 실수요자가 많은데, 초저금리인데 이왕이면 내가 새 아파트 살래, 좋은 입지에 살래. 그러니까 그쪽으로 수요가 계속 몰리는 거예요. 더 하이 퀄리티의 아파트. 자, 그런 쪽으로 다 몰린다. 초저금리에서. 그러니까 실수요가 많은 지역은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세 가격 올라가고 매매 가격 올라가고. 자, 그러니까 이게 차별화가 되는 시장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이 710 대책으로 실수요가 가능한 시장은 더 많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매매가도 버팀목이 될 수 있고, 자, 그게 이제 제가 짚어준 게 서울 수도권 세종이에요. 나머지 지역은 제가 보기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이제 딱 그 호불호를 참 명확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니까. 자, 저렴한 매물 나오면,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 저렴한 매물 나오면 아주 급히 서두를 건 없지만, 자, 저렴한 매물 나오면 가능한 빨리 매수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 전세 가격이 많이 폭등을 하면 또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물이 싸다 싶으면 사야 돼요. 매물이 싸다 싶으면 사야 된다. 자, 만약에 이거 내년 종부세 그때쯤 사자. 그런데 내년에 그때쯤 돼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더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 가격이 나오면 사도 된다. 서울 수도권은. 그리고 세종은 실거주 무주택자들의 어떤 청약 전략도 한번 710 대책 이후에 달라질 것이다. 일단 입주 아파트 분양권. 자, 이건 이제 도시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특히 지방 신도시들, 지방 도시들, 자, 이런 지방 도시들은 가능한 입주 시에 구입하면 돼요. 자, 입주 시에 물량이 쏟아져 나와요. 어차피 그 분양권 투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그걸 이제 자기들이 입주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대부분이 또 조정지역이 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대출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금매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금매들. 자, 그러니까 금매들을 잡으셔야 돼요. 그럴 때 금매들 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때 또 욕심을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프리미엄이 왜 붙냐? 마피아 아니냐? 그러면 또 놓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또 채가요. 자, 예를 들어서 분양권이 1억이나 1억 5천 오던 게 예를 들어서 3천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2천, 3천. 자, 근데 그게 내가 왜 2천, 3천을 주고 사? 그냥 무피해 내놔. 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또 안 떨어져요. 2천, 3천에 또 사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로얄층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로얄층을. 자, 그렇게 입주권, 분양권을 잡아라. 자, 그때가 기회이다. 자, 그리고 이제 지방 재개발 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여기가 제일 큰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지방 재개발 아파트가 이번 사이클에서 거품이 많이 꼈어요. 뭐 거품이라기보다는 그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놨죠. 수요가 몰리니까. 자, 뭐 억대 프리미엄이 붙는데, 자, 이런 아파트들 이거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방 아파트는 이제 분양을 못 해요. 분양을 해봤자 분양이 안 되는데. 자, 뭐 이제 그 약간 그 도시들 조금 규모가 작은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역도시가 아닌 지역들, 자, 이런 지역들은 이게 사업이 지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 프리미엄도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원래 미분양이 되던 지역인데, 아파트를 새로 져도 미분양이 되던 지역인데, 그래서 재개발이 사업이 지연됐던 지역이죠. 그런데 투자자들이 막 들어와서 이게 가격을 올리니까 사업이 가능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도로 사업이 안 되게끔 돼버렸어요, 상황이. 자,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떨어진다. 이거 제가 예전에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이런 지방에, 이거는 서울 수도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의정부 덕소, 요즘 뭐 위상이 달라졌겠지만 옛날 그 2006년도 사이클에서 의정부 덕소 이런 데서 재개발 지역 많이 들어갔잖아요, 투자자들. 자, 그런데 거기 재개발 안 됐잖아요. 자, 그런데 요번에도 또 들어갔죠. 의정부 덕소, 여기 역시 그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은 또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 고생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 재개발 입주권은 이게 입지가 아주 좋은 지역 아니면 함부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 청약 입지가 좋은 곳은 앞으로도 청약은 인기가 있는 거예요. 뭐 상기 신도시 입지 좋은 곳 있잖아요. 하남, 뭐 대장지구, 뭐 장상지구 이런 지역은 계속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기회가 되시면 청약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청약 가점이 약한 분들이죠.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분들 신축급, 준신축급을 사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자, 그리고 분양권을 사시면 돼요. 이런 분들은. 자, 나는 청약 가점이 애매모호하다. 이거 기다리시면 안 돼요. 이 서울의 그 수도권의 인기 입주 지역은 더 셀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또 사인을 줬잖아요. 대기하라고 사인을 줬기 때문에 많은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거다. 그러니까 이럴 때 분양권 입지 좋은데 사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급매로 나올 때. 자, 서울 수도권이 급매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렴하게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자, 일단 가격이 적정 가격이 되면 사셔라. 자,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서 너무 저렴한 가격을 찾으면 또다시 실기할 수 있어요. 자,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을 잘 찾아서 들어가셔라. 자, 그리고 집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들은 그 집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없잖아요.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집을 살 타임을 놓쳤어요. 근데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아직도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하다. 자, 그리고 화폐 가치는 아직도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그 서울의 그 은평구의 그 썩다리 아파트도 25년 차 30년 된 아파트가 2006년에 3억이었던 게 지금 6억이 됐어요. 5억 7천 6억이 됐어요. 자,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그 25년 30년 된 그 외곽 지역의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도 6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6억. 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 수도권의 어떤 좋은 입지 아파트의 입주권이 싸게 나왔다. 자, 그러면 사셔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앞으로 전셋값은 폭등할 가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자,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서울 수도권도 그렇고 2023년까지는 공급 물량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다. 그러한 그 큰 전제를 놓고 우리가 집 마련 전략을 짜야 돼요. 자, 일단 청약을 할지 구축을 매수할지, 자, 자신의 가점을 가지고 확실히 구분을 하시고요. 집값은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예전으로 돌아간다. 그 환상의 환상. 돈의 가치가 지금 예전에 1억이 지금 5천만 원이 된 거예요. 어떻게 예전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집값이 폭락하고 우리 경제도 폭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은 버리고 이제 조정을 받으면 들어간다. 자, 그리고 이번에 나온 정부의 이 규제, 극약 처방, 자, 이런 것은 결국 장기적으로 공급량을 부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지방은 이제 분양 못해요. 지방은 분양 못하고, 자, 서울 수도권도 입지가 떨어지는 곳은 이제 분양이 안 돼요. 자, 그리고 서울도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추진이 안 돼요.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까지 걸어놨으니까 더욱 안 되겠죠. 자, 이제 절대적으로 공급량 부족에 들어간다. 자,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정부가 그걸 못 버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금 폭탄을 때려가지고. 압구정동 아파트와 그 잠실주공 뭐 아파트 예를 들어 두 채 가지고 있는데 내년부터 한 1억 이상 내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버티겠어요? 어떻게 버티겠어? 그건 못 버티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도 못 버티고, 그리고 갭 투자해서 30제, 40제 가진 사람들이 1년에 5천만 원을 냈는데 내년에 1억을 내라. 5천만 원도 벌어서 내기 어려운데 내년에 갭 투자하신 분들 종부세로 1억 내라? 아이고, 그 사람들 못 버텨요. 이제 다 금매들 나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럴 때 가능한 아파트, 입지가 좋은 데를 돌아가라. 입지가 좋은데 어느 도시든 최고의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들어가라. 자, 왜 그러냐면, 자, 앞으로는 이제 다주택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거 알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한 2주택 정도, 많아야 이제 2주택, 3주택 정도밖에 이제 안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갭 투자로 많은 주택을 갖는 것보다는 좋은 주택 2개, 3개로 가져갈 가능성이 많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T의 입지에 따른 차별화 양극화가 뚜렷해질 거예요. 뚜렷해질 거다. 그리고 소형보다는 중형을 선호할 거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중대형을 선호할 것이다.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아파트의 중대형. 자, 그런 아파트는 아주 귀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시대가 바뀌었다. 이제 옛날의 화폐로 보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우리 자본주의 경제가 이제 그 뭐랄까, 이제 화폐의 어떤 그 유동성으로 버티는 그러한 경제가 돼버렸어요. 체력이 약한 경제가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인구도 감소하고 소비 인구도 감소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 자본주의의 어떤 체력은 커졌고, 자, 유지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시장에 계속 유동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는 버블 경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주식이 버블이다. 그다음에 부동산이 거불이다. 그런 소리 하면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못 번다. 자산을 못 키운다. 예를 들어서 요즘 주식도 보세요. 네이버, 카카오 그 성장성을 가지고 그 엄청나게 올라가는 주식을 보세요. 근데 예전에 우량주들 하나도 안 올라가잖아요. 자, 그렇게 자본주의는 그 버블을 가지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집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떨어진 게 아니다. 자,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그 좋은 주택, 예를 들어서 강남 주택 뭐 20억, 30억 하는데 그건 버블이 아니에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지.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잖아요. 뭐 벤처기업에서 스타트업에서 돈 벌고 그러신 분들. 자, 그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뭐 유튜브에서 돈 번도 많고, 이게 돈 번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은 다 좋은 입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입지 좋은 아파트는 부족하고. 자, 그러니까 어느 아파트를 사셔야 되겠냐요. 어느 아파트 사셔야 되겠냐. 결과는 뻔한 거죠. 자, 이럴 때 그러니까 가능한 좋은 입지 아파트의 중대형 평수를 노려라. 자, 그게 정답인 거예요. 자, 어쨌든 정부의 이런 극약 처방은 어떤 극심한 경제 부작용을 낳을 거예요. 자, 정부 입장은 2023년도까지 버티자 이거예요. 2023년도면 이제 대선도 나오잖아요. 대선 결과도 나오는 거고, 대선도 치러야 되고, 자, 그때까지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위엔 또 풀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때까지 버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버티는데 극심한 경제 불황은 어쩔 수 없다. 자, 그렇게 보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전세입자들은 전세값 폭등에 대비를 해야 된다. 서울 수도권. 이거에 따라 매매값도 움직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전세값 폭등과 나오는 매물의 추이를 잘 보셔야 돼요. 서울 수도권은. 그 추이를 보고, 이 정도 가격이면 사야 된다. 자, 그러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은. 자, 지방은 롱 플레이로 가시면 돼요. 기다리시면 돼요. 지방은. 자, 그래서 입주가 되는 시점에 그 급매물 나오는 거 사시면 돼요. 자, 저는 제가 골라드렸잖아요. 자, 지방도 세종과 서울 수도권은 괜찮다. 자, 나머지 지역은 가격이 다 조정받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도시 입지에 따라 이 미분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미분양이. 자, 그러니까 이런 미분양이 나오니까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선택폭이 넓어졌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